왜 견과류가 신장에 좋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콩팥에도 좋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보다 견과류를 먹어야 신장이 편하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건강의 기본이다. 이 인식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장이라는 장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단순화된 인식입니다. 특히 노년층,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 혈압이나 당뇨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견과류가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을 더 빨리 소모시키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이며 문제는 대부분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피로감, 소변 변화, 부종 같은 신호는 이미 상당한 기능 저하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신장을 더 혹사시키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견과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강방송, 인터넷 글, 유튜브 콘텐츠에서 견과류는 거의 항상 좋은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항산화, 심혈관 보호, 콜레스테롤 관리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서 신장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중노년 환자 중 상당수가 식습관은 정말 잘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육류를 줄이고 튀긴 음식 피하고 대신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었다는 진술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기준과 신장에 부담이 적다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실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믹스넛 한 봉지를 먹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몸에 좋으니까 쉽습니다. 혈당이 걱정되면 과일 대신 견과류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한 줌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왜 위험할까요?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단백질, 인, 칼륨, 지방이 매우 농축된 식품입니다. 신장은 이 영양소들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견과류를 먹는다는 것은 신장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리 작업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능이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명백한 부담입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군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역과율이 감소한 사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장기 복용 중인 사람, 단백뇨나 미세알 부민뇨를 한 번이라도 지적받은 사람,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가까운 사람은 견과류를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견과류가 심혈관 건강과 연관된 연구 결과만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신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장 부담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 식물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고기보다 식물성 식품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출해야 할 물질의 양과 농도만을 문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견과류를 나쁜 음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건강 공식을 적용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쌓여도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이 신장에 안전하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는 영양적으로 훌륭할 수 있지만 신장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어떤 정보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신장을 망가뜨리기 쉬운 견과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짚고 왜 그 말들이 반만 맞거나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지 단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안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자연식이니까 과하게만 안 먹으면 괜찮다. 하루 한 줌은 누구에게나 안전하다. 오히려 고기보다 신장에 덜 부담된다. 이 말들은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신장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적당이라는 기준이 신장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건강 정보를 평균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잘못된 실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를 한 봉지에 담아 균형 잡힌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인과 칼륨, 단백질을 동시에 과부하로 받는 구조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부담이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조절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간식이나 대용식으로 반복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배고프면 또 한 번. 이렇게 소량을 나눠 먹는 것이 혈당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에는 회복할 틈을 주지 않는 지속적 자극이 됩니다. 신장은 근육처럼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필터링 부담을 받으면 그 자체로 기능 소모가 누적됩니다. 셋째, 가공된 견과류를 그대로 자연식으로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볶음, 소금 첨가, 오일 코팅, 시즈닝. 처리된 견과류는 이미 신장에 불리한 조건을 여러 겹으로 갖춘 식품입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을 흔들고 인 흡수율은 더 높아지며 지방 산화 부산물은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적힌 견과류라는 단어 하나로 안전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실천이 왜 특히 위험할까요?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체내 전해질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혈압과 체액량을 유지하며 호르몬 활성에도 관여합니다. 견과류의 많은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배출이 어려워지고 칼륨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분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 신장의 역과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군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사람, 당뇨로 인해 미세혈관 손상이 진행 중인 사람, 고혈압 병력이 길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견과류는 누적 부담을 만드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등장하는 믿음 몇 가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단백질의 출처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은 실제로 생성됩니다. 식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장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고 그래서 신장에도 좋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 섭취가 늘어나면 오히려 칼슘 마이너스인 균형이 깨지고 혈관 석회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뼈를 위한다는 명목이 신장을 더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 먹으면 괜찮다는 말 역시 단정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는 표현은 총량과 빈도를 가려버리는 착시를 만듭니다. 신장은 하루 전체의 부담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나눠 먹는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견과류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면서 실제로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왜 일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악화의 계기가 될까요? 다음 흐름에서는 견과류 섭취 후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생리적 과정이 벌어지는지, 특히 신장이 어떤 순서로 부담을 받게 되는지를 수치와 흐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고 남은 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견과류도 결국 영양분만 흡수되고 필요 없는 건 배출된다. 이 설명은 구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장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배출할지 끊임없이 계산하는 장기입니다. 이 계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견과류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견과류를 섭취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담은 인해 처리입니다. 견과류에는 인이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이 단순히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중인 농도가 상승하면 신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여과량을 늘리고 동시에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 대사, 혈관 탄성, 신장 미세혈관에 연쇄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군에 속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중 칼륨을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 속도가 섭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칼륨은 근육과 심장 세포의 전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심한 경우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견과류의 단백질은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과 함께 고농축된 형태로 들어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은 신장이 여과해야 할 대표적인 부담 요소입니다. 신장은 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사고체 압력을 높이고 여과율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의 과역과 상태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견과류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가입니다. 초기에는 신장이 이를 충분히 감당합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범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부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위험해지는 지점은 누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과 칼륨, 단백질의 과부하는 신장의 미세여과 구조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크레아티닌 수치의 미세한 상승, 사고체 여과율의 완만한 감소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특히 위험합니다. 먹고 나서 바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면서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가 위험 신호를 가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10년 이상 복용 중이며 최근 건강검진에서 사고체 여과율이
65로 측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큰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후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육류를 줄이고 아침마다 믹스 견과류를 한 줌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도 대부분 견과류로 대체했습니다. 초기에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약간 줄었고 혈당도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고 사구체 여과율은 55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건강식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인 수치는 높아졌고 혈압 조절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견과류를 무조건 줄이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섭취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종류를 제한하고 빈도를 낮추고 다른 식단과의 조합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몇 달 후 수치는 더 악화되지 않았고 변동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언가를 추가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부담 구조를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견과류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섭취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신장은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에는 경고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견과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 견과류나 고르는 것이 왜 의미 없는 선택이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견과류만 피하면 된다. 신장에 좋은 견과류 몇 가지만 먹으면 된다. 이 접근은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시 한번 문제를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장은 좋은 것 vs 나쁜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섭취 조건, 빈도, 조합, 타이밍이 구조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아무리 상대적으로 나은 견과류를 선택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견과류라는 표현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견과류가 신장을 즉각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과 칼륨, 지방 농도가 매우 높은 견과류를 무분별하게 반복 섭취할 경우 신장 부담이 가장 빠르게 누적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견과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브라질너트처럼 인과 셀레늄이 매우 높은 종류, 캐슈넛처럼 탄수화물과 인이 동시에 높은 종류, 피스타치오처럼 칼륨과 나트륨 섭취가 쉽게 과도해지는 종류,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종류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섭취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이 지점에서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량이면 어떤 견과류든 괜찮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소량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신장 여과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소량조차 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견과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주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는 지방 비율이 높지만 인 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아몬드도 소량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견과류를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종류를 한 번에 하나로 제한해야 합니다. 믹스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이나 단백질 식사와 겹치지 않게 섭취 타이밍을 분리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먹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빈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소금이나 가공이 없는 형태로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조금만 지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신장 관리에서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신장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그대로 누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견과류를 보충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보충, 에너지 보충, 혈당, 안정 목적 등으로 견과류를 활용하는 순간 섭취량과 빈도가 통제 불가능해지기 쉽습니다. 신장 관리에서는 목적이 늘어날수록 실패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 견과류는 선택 음식이지 필수 음식이 아닙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먹어야 한다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기적 위험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큰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서 가장 많이 실패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먹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은 신장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신장은 시도의 대상이 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이미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시도가 회복이 아니라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먼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구체 역과율이 45 이하로 떨어진 사람, 혈중인 수치가 이미 정상 상한을 넘는 사람, 고칼륨 혈증을 한 번이라도 지적받은 사람, 부종이나 야간 소변 증가가 뚜렷한 사람, 신장 관련 약물을 조절 중인 사람은 견과류 섭취 전략을 개인 판단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단계의 신장은 이미 조절 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이나 칼륨이 조금만 과해도 신장이 이를 보상하지 못하고 혈중 농도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은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심장 리듬 이상이나 혈압 불안정 같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방식은 반복됩니다. 첫째, 공복에 견과류를 먹는 경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빨라지며 인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중으로 유입됩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조절 부담을 받게 됩니다. 둘째, 밤이나 취침 전 섭취입니다. 야간에는 신장 혈류와 여과 리듬이 낮아집니다. 이때 견과류를 섭취하면 배출 지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야간 혈압 상승, 부종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단독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식사를 줄이고 견과류로 대신하는 방식은 신장에 가장 불리합니다. 다른 영양소와의 완충 작용 없이 고농축 성분이 직접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신장은 조용히 여과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실천이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혈중인과 칼륨의 만성적 상승 경향, 사구체 과역과 후 기능 저하, 혈관 탄성 저하와 혈압 조절 악화, 부종과 피로감의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견과류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누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혼자 판단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은 안심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게 하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장은 수치만 관리하면 된다. 증상이 없으면 아직 괜찮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수치보다 패턴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사례는 특정 음식이나 행동 하나가 아니라 판단 구조 자체가 어떻게 신장 부담을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특별한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으나 고혈압을 15년 이상 앓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리가 쉽게 붓고 아침보다 오후에 피로감이 심해졌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은 68, 크레아티닌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료진은 지켜보자는 설명을 했고 본인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선택한 것이 건강 간식이었습니다. 식사를 줄이고 간식으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섭취했습니다. 소금기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에도 신경 썼습니다. 본인 기준에서는 매우 모범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체중은 줄었고 혈압도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년 뒤 나타났습니다. 야간 소변 횟수가 늘었고 발목 부종이 아침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은 5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중인 수치는 상한선에 근접해 있었고 칼륨도 이전보다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줄이고 고농축 식품으로 에너지와 영양을 대체한 구조, 매일 반복된 섭취 패턴, 신장 회복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누적 부담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던 행동을 줄였습니다. 식사량을 정상화하고 간식 자체를 줄였으며 신장 수치 변동을 기준으로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수치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더 나빠지는 흐름은 멈췄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장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단 구조로 생활을 설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마음을 울리는 인생 조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 참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나 삶은 의외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버틴다고 해서 항상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에서 오래 버티면 회복할 힘만 소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의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힘들어도 계속 가야 한다고 믿고 불편해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유지하고 문제가 생겨도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삶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나 실제로 무너지는 경우의 상당수는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경고 신호는 대부분 아주 작게 옵니다. 피로, 무기력, 짜증, 공허함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가를 다시 묻는 용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인지, 나를 유지하게 하는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어느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같은 하루를 살아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이 지혜가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